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못 배워먹은 인간들에게 예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준 40대 남자입니다. 전 오랫동안 저를 만만한 존재로 착각한 인간들과 함께 했어요. 그 인간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엮였었지만 단 한 번도 절 사람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불행히도 저희 아버진 아이를 썩 예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아들인지라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셨지만 딱 그 정도뿐이었죠. 어느 날인가엔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진 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지 말고 이따가 아버지 퇴근하시면 먼저 네가 달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안겨보는 건 어떨까? 네 아빠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께 제가 먼저 다가가 보면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때 저도 생각해보니 아들이라고 늘 무뚝뚝하게 굴기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시길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용기를 냈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오늘 날이 많이 더웠는데 고생 많으셨죠? 저녁밥은 드셨어요? 하지만 아버진 쭈뼛거리는 절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버진 웃지도 않고 그저 뭔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닥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 먼저 아버지께 안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바로 아버지가 절 확 밀친 것이었어요. 애가 더워 죽겠는데 왜 이래? 너 용돈 필요하냐? 그럼 말로 하지 사내놈이 징그럽게 치대긴. 더우니까 이따 씻고 와서 얘기해. 아버진 그러더니 밀쳐진 절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지경이 되자 아버지가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전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엔 툭하면 늦게 들어가고 공부한 당연히 담을 쌓고 지냈죠. 아버진 그런 절 보고 사춘기를 요란하게 앓는다며 혀만 끌끌 차셨습니다. 아들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잘한다. 잘해. 너 학교도 왜 맨날 빼먹는 거냐? 그러다 뭐 되려고 그 모양이야? 내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 하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해야 돼? 그럼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다고. 그냥 없는 자식이다 하고 신경 끄면 되잖아요. 뭐, 뭐야? 이놈 자식이 지금 그게 애비한테 할 말이야? 내가 오늘 너 사람 좀 만들어야겠다. 이리 와서 당장 종아리 돼. 그날 전 회초리가 부러질 정도로 종아리를 맞고 또 맞았습니다. 전 아버지께 맞으면 맞을수록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가 울면서 아버지를 말리고 나서야 끝이 났죠. 못난 놈,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딴 식으로 막 살 거면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워. 네, 안 그래도 때려치우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이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버지가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아무 관심도 애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남남처럼 살아요, 그냥. 전 그 말을 끝으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출을 감행한 전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일삼았어요.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기도 했죠. 무법자처럼 질주하다 보면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폭주족 생활까지 하던 어느 날 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마주하던 택시와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택시와 부딪히는 그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을 잃은 와중에 자꾸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홍아, 정신 좀 차려봐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애비 목소리 들리지? 내가 다 잘못했다. 누가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만 눈 뜰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누가 날 위해 저렇게 울어주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아팠지만 비교적 빠르게 눈을 뜰 수 있었죠. 그렇게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마자 보이는 건 정말 믿기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그렇게나 슬프게 부르던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진홍아, 애비가 보여? 너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았다, 살았어.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을 뜬 절 보고 좋아하시더니 갑자기 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목 놓아 우시는 걸 보니 저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전 오토바이 사고로 무려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아버진 회사까지 휴직하시고 제 병간호를 도맡아 하셨죠. 아들, 밥 좀 더 먹어봐. 아,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아무래도 병원 밥이 맛이 없지? 네 엄마한테 말해서 집밥 좀 해오라고 해야겠다. 많이 먹어야 부러진 뼈도 금방 붙지, 인서가. 아니에요.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 거의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병간호를 잘해주셔서 그렇대요. 내가 뭘 했다고. 그거야 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그래도 잘 회복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이따 저녁에 너 좋아하는 시장 할머니 핫도그 좀 사서 오마. 어릴 때부터 그 핫도그라면 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잖아. 전 아버지가 저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같이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진 제 취향, 생활 습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후로도 아버진 늘 무뚝뚝하셨지만 전 아버지의 눈빛만 보고도 그 안에 숨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방황을 접고 다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나갔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부를 멀리하던 게 한순간에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때마다 성적은 바닥을 기어다녔죠. 그래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전문대라도 나오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재수해보는 건 어때? 요즘 고졸이라고 하면 사회 나가서 무시도 많이 받는다는데. 전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저 성적도 안 되는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빨리 찾아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전 처음 몇 년간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해보기도 했어요. 다행히 끈기는 있는 편이라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딱히 제 천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야, 우리 삼촌 카센터에서 사람 하나 구한다는데 너 관심 있냐? 그때 전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손재주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어서 조금 망설여지더군요. 너 부지런한 거 내가 아는데 너 조금만 배우면 금방 적응할걸? 우리 삼촌이 성격은 좀 까칠한데 사람 하나는 확실하게 키우거든. 경험 삼아 몇 달이라도 해봐. 괜찮을 것 같다는 친구의 말에 반쯤은 호기심, 또 반쯤은 이것도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삼촌이랑 그 사장님은 처음엔 무뚝뚝했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사장님은 제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며 일을 몇 가지 시켜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손이 느린 것 같으면서도 눈썰미가 꽤 좋구만. 정비는 말이야.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해. 괜히 서두르다가 한 군데라도 놓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자네만 괜찮으면 같이 일해보는 거 어떻겠나?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인정 욕구가 조금 고픈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곧장 카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엔 혼도 많이 나고 실수도 엄청 했지만 왠지 정말 잘해서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일하다 보니 무려 12년 동안 그 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 세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카센터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 그날따라 유난히 빗줄기가 굵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손님이 없는 시간대라 전 한가하게 정비소를 살피고 있었는데 아내가 비에 다 젖은 채로 정비소로 들어왔더라고요. 죄송한데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서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첫 차라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네요. 차마 비 맞은 채 떨고 있는 손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저 역시 우산도 쓰지 않고 함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의 차를 살펴보니 다행히 금방 수리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더군요. 그렇게 차 수리는 금방 끝났지만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비가 잦아들길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취업하자마자 덜컥 차를 사긴 했는데 사실 차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거든요. 그런데 정비사님이 뚝딱뚝딱 고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건데요, 뭘. 혹시 또 차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드릴게요. 아는 제게 고맙다며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저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제 말에 연신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는 아내를 보자 저도 모르게 저절로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예쁘게 환히 웃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차 이상하면 와도 되죠? 정비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차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세요. 전 그때 처음으로 정비복 입고 얼굴이 다 시커매진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뭔가 아내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아내는 종종 카센터에 방문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전 뒤로 숨거나 다른 직원에게 일을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자신 없고 초라한 남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정비사님 요즘 얼굴 뵙기가 통 힘드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면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아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서 괜히 더 가까워졌다가 실망이라도 시킬까봐 자꾸만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우물쭈물하는 절 보고 더 멋진 말을 해주더군요. 전 정비사님 처음 봤을 때 손에 기름때 묻은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정말 멋져 보이거든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 그 모습이 좋았어요. 아는 이렇게 용기도 없는 절, 한순간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적극적인 아내의 용기 덕분에 저희의 사랑은 시작되었고요. 아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 내내 단 한순간도 절 무시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내와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 처가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 순간에도 아내는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가 아예 내 연락조차 안 받으시네. 당신을 한 번이라도 직접 봤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지금은 비록 엄마가 당신의 진가를 모르지만 언젠간 반드시 알게 되실 거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처가에선 제 학력과 직업을 아시고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내를 환영했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내야, 내가 장모님께 따로 연락드려 볼까? 아니면 장모님 계신 곳으로 무작정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나 당신이 행복한 결혼식 올리는 거 꼭 보고 싶어. 이내 네가 누구보다 축하받고 기쁜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하지만 섣불리 움직인 탓에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고 말았네요. 장모님이 낮엔 혼자 집에 계신다는 아내의 말에 조심스럽게 혼자 댁으로 찾아갔거든요. 장모님은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얼굴에 냅다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넘보는 거로 모자라 뻔뻔하게 집에까지 찾아와? 우리 이내가 어떤 딸인 줄 알아? 우리 집 장녀라고 장녀. 자네같이 형편없는 인간에게 우리 딸 결혼시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게. 다음엔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나도 몰라. 전 무섭게 화를 내시는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한 번이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비록 인애에 대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언제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며 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고선 몇 시간이 지나도 영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장모님이 제게 소금까지 뿌린 이야기를 알고는 그대로 짐을 챙겨 가출을 감행했고요. 이내야, 이러면 장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일단 집엔 다시 들어가자. 내가 장모님 화가 조금 누그러지셨을 때 다시 찾아뵐게. 아니야, 우리 엄만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 당신이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나 결혼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어머님, 아버님도 나 예뻐해 주시잖아. 우리 그냥 이대로 살자. 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아내를 보며 전 미안하면서도 또 고마웠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죠. 그렇게 결혼식도 없이 반쪽짜리 생활을 이어가다가 뜻밖의 저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몸이 조금 이상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 아빠 된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이내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저희 부부에게 첫째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제야말로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처갈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멱살까지 잡으시더라고요. 내 딸 어딨어? 네 놈이 우리 딸 숨겼지? 그 착한 애를 꼬드겨서 어디다가 숨겨놨냐고? 당장 우리 이내 데려와.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와 이내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내도 저도 이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놀라실 건 알지만 꼭 말씀드리고 소중한 이 아이를 축복받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장모님은 눈이 커다래지더니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절 노려보시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애라니. 너 정말 우리 내 인생을 망친 거로 부족해서 이젠 책임지겠다고 생색까지 내는 거야? 아이까지 가졌으니 이제 허락해달라 이거야? 장모님은 결국 몸져 누우셨고 처간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를 포기하는 수가 있어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장인어른과 처제들은 이쯤 하면 됐다며
장모님을 설득했어요. 당신도 할 만큼 했어. 이내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이제 와서 어떡할 거야? 이러다 영영 딸 얼굴도 안 보고 살 작정이야?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형부 몇 번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이제 그만 허락해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다들 왜 이래 진짜? 그새 저 도둑놈 같은 인간한테 홀랑 넘어간 거야? 내가 이제 와서 사자 들어간 사이 못 봐도 카센터 직원한테 우리 딸을 넘겨야겠어? 내가 이내가 데려올 사이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고작 카센터 직원을 사이로 들여? 장모님은 끝끝내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보고 결국엔 백기를 들고 마셨습니다. 그래,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대신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어디 잘난 니들끼리 결혼식 한번 잘해보든지 해라.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평소에 처가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던 장모님은 정말로 단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차마 그런 것까지 바랄 욕심은 없어서 저와 아내가 모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팔아주신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부인이 속상해하시는 마음 당연한 거다. 귀하게 기른 딸이 결혼 전에 아이부터 가졌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그러니 너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고 그저 네 진심을 보여드려라. 그러면 사부인도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지만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제 마음과 다르게 장모님은 결혼식을 하는 내내 사연 있는 사람처럼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덕분에 하객들 입방아에 꽤나 오르셨죠.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장모님은 절 야, 너라고 부르며 절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화가 나긴 했지만 아내와 아이만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죠. 저희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처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처제의 신랑은 명문대를 나와 사업을 크게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박서방 오셨는가? 이리로 와 앉게나. 내가 박서방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어깨춤이 절로 나와. 사실 우리 집안에 치우지 못한 짐이 하나 있는데, 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우리 찰난 사위 생각하면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것 같네. 장모님은 동서 앞에서 급기야 절 이거 저거라고 부르시더군요. 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동서에게 살갑게 말을 건넸답니다. 반가워 동서.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자주 얼굴 보겠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카센터에서 일하신다고요? 앞으로 제 차 정비할 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워낙 고급차라서요. 하지만 동서의 반응은 왠지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은연중에 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사실 전 그때까지 장모님의 괄시에 이골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뭐라고 저를 깔보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고급차면 아무한테 맡길 수 없지. 차에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와. 가족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도울 건 돕고 살아야지. 동서는 제 말에 대충 대답을 좀 하더니 이내 저에게 관심을 끄고 장인 장모님과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모두 동서를 좋아했어요. 호탕하고 돈도 잘 쓰고 성공한 사업가 같으니 그럴 수밖에요. 동서와 함께 처가 있으면 모든 중심이 동서에게 맞춰지고 전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박서방, 오늘 박서방 좋아한다는 대게 좀 쪄왔네. 이게 내가 아는 분이 직접 잡아다가 보내주신 거야. 많이 먹게나 우리 사위. 엄마, 이 갑각류 알러지 있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댁에 근처만 가도 알러지가 올라온다고요. 그랬었나? 아, 그럼 자넨 저기 방에 가서 먹게나. 찬밥 남은 게 좀 있을 테니까 알아서 차려 먹든지.
하여간 구질구질하게 살더니만 입맛도 딱 그 수준인가 보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 다 알고도 일부러 되게 준비한 거죠?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왜 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건데요? 대체 왜요? 절 대놓고 무시하는 장모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분위기를 만든 것도 결국 나서서 풀어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제 몫이라는 게 참 서글펐네요. 아, 아니 장모님, 제가 입맛이 조금 저렴하죠? 그 비싸다는 대게를 전 먹지도 못하겠네요. 제 걱정은 마시고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당신도 어서 먹어. 난 배도 별로 안 고팠어. 저는 저보다 더 속상해할 아내를 위해 그렇게 또 한 번 요동치는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장모님은 이후에도 동서와 절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전 어떻게든 사위로 인정받고 싶어서 기념일이나 명절이 되면 동서보다 더 비싸고 좋은 선물을 처가에 보냈답니다. 용돈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렸고요. 매번 처가 식구들이 차수를 해달라고 찾아오거나 차량 용품을 공짜로 요구해도 10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사비로 사다가 챙겨드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결혼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절 부르시더군요. 진홍아, 네가 여기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 이제 너 없으면 카센터가 굴러가지도 않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이 카센터를 인수하는 건 어떠냐? 난 말이야.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어. 이젠 좋은 사람한테 카센터 넘겨주고 편히 노후나 보내고 싶다. 사장님은 아주 좋은 가격에 카센터를 내놓고 싶으시다며 제가 인수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라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 일한 지 꽤 오래되어서 왠지 제 업장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던 제게 또 한 번 용기를 북돋아 준 건 역시 제 아내였습니다. 난 당신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당신이 얼마나 실력 있는 기술자인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은 틀림없이 잘 해낼 거야. 아는 그러면서 그동안 모은 돈이라며 적금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카센터를 인수하는 데 보태라며 제게 큰 힘을 주었어요. 그렇게 전 아내 응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일하던 카센터를 인수하게 되었고 드디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사장님 밑에서 배운 그대로 그저 열심히만 일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직원들에게 떠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움직이고 기름때를 묻혀가며 발로 뛰었죠.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이 인터넷에 후기도 남겨주시고 괜찮은 곳이라며 입소문도 내주셨죠. 덕분에 직원으로 일했을 때보다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네요. 장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도 콧방귀만 뀌시더라고요. 그거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 그래. 기름밥 먹어가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박서방은 더 잘 될 사람인데 잘난 척 한 번을 안 하잖아. 그지? 장모님은 박서방이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칭찬하셨지만 사실 동서가 입을 다문 이유가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한다던 동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직장을 잘 다니던 처제까지 퇴직하게 하고 자기 사업체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사업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졸지에 동서와 처제 둘 다 백수가 되고 말았죠. 그때 처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장모님은 오히려 잘 됐다고 동서를 두둔했고요. 이참에 잘 됐지 뭐. 정은이 아이도 가졌는데 계속 일할 것도 아니었잖아. 이참에 둘 다 태교에나 집중하게. 아, 왜 요즘엔 아빠들도 같이 육아한다잖아. 동선 이런 장모님을 등에 업고 여전히 절 깔보고 잘난 척을 일삼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계속 당하고만 있을 코락코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 장모님,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친구들이랑
배낭 하나 두고 무작정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니까요. 참 철없었죠? 아참,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 학교나 다니고 철이라곤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은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하셨다니 존경스럽네요. 그 시절 저한테 남은 건 유럽에 갔다 왔다는 추억뿐이거든요. 아, 아이 존경은 무슨. 마침 나도 이번 휴가 때 아내하고 우리 애랑 유럽이나 다녀올까 하거든. 나도 그 추억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나. 미리 다녀온 동서가 많이 좀 알려줘. 아, 성수기 때 유럽을 가신다고요? 많이 비쌀 텐데요. 숙소 잡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숙소? 그거 호텔 예약하니까 바로 잡히던데. 아무리 비싸도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데 돈 몇 푼 아낄 수 없지. 자네도 그렇지 않나? 그때 동서가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 일부러 돈 얘기를 조금 꺼내봤어요. 장모님은 그때도 제게 제대로 돈 쓸 줄도 모른다고 타박하셨지만요. 그 이후에도 장모님과 동서가 제게 시비를 걸어와도 전 그걸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형님, 그 양복은 뭐예요? 또 인터넷에서 사신 거예요? 좋은 옷 한 벌 해 입으시라니까 형님 고집도 참. 나야 맨날 작업복만 입고 다니는데 양복 입을 일이 뭐가 있겠나. 동서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양복 입고 다니지. 안 그런가? 아참, 요즘엔 입을 일이 없으려나? 다행히 제 사업장은 나날이 번창해갔고 동선 계속 백수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래도 아직 자존심이 남았는지 계속 사업 타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장모님 속만 계속 타들어갔죠. 박서방, 자네 잘난 머리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자네 애들도 계속 커가는데 연봉 좀 좋은 회사 취업하는 건 어떤가? 장모님, 제가 이 나이에 어디에 취업을 해요? 물론 하려면 하겠죠. 하지만 전 사업이 체질에 맞아요.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제 사업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요. 동서가 그렇게 계속 사업에 대한 꿈을 접지 않던 무렵 저는 원래 살던 25평짜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카센터를 차리고 3년 만에 얻은 쾌거였어요. 아내와 예쁘게 인테리어한 새 집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진짜 꿈만 같아. 주성이도 우리 집이 최고라고 엄청 좋아해. 이게 다 당신이 고생해서 일한 덕분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야. 당신이 언제나 날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그래. 여기까지 온 건 순전히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이내야.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내가 잘할게. 저는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곧바로 처가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휴지 하나 사오지 않으셨고 동선 키친타올 세로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젠 선물이 이것뿐이라 죄송하다며 미안해했지만 동선 여전히 당당했고요. 형님 댁이 워낙 잘 정돈되어 있어서 뭘 더 사올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키친타올이면 충분하죠. 실용적인 게 최고잖아요. 그치. 아무래도 실용적인 게 최고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쓸모도 하나 없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좋지. 그러면서 전 아내에게 미리 부탁해뒀던 닭백숙을 한 냄비 내왔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다들 기운 내시라고 집들이 음식으로 백숙을 준비했는데 괜찮으시겠죠? 아, 형부. 이 사람은 백숙 안 먹는데 닭 냄새 난다고 근처에도 안 가요. 아, 정말?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백숙을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는데. 아, 그럼 자넨 잠시 방에 들어가 있을 텐가? 내가 배달 음식이라도 빨리 시킬 테니까. 저는 오래전 제가 당했던 서름을 통쾌하게 갚아주었어요. 물론 장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지만요. 자넨 손윗 사람이 돼선 아직도 치졸하게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는 거야? 참 속도 좁다, 속도 좁아.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장모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장모님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은 제 말에 대꾸도 못하시고 그저 씩씩거리며 입을 꾹 다물고 말았죠. 그 이후 동서와 장모님 둘 다 계속 저기압을 유지하는 바람에 가운데 낀 처제만 진땀을 흘렸네요. 전 개인적으로 처제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와 동생 관계 때문에 가운데서 매번 사과하는 건 처제였거든요. 아내에겐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모두 아내와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막내 처제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막내답게 살갑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은 막내 처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건실한 청년 하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형부, 전 결혼할 사람 생기면 형부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형부는 제일 든든한 큰오빠 같거든요. 그 사람이 형부가 보시기에 틀림없이 괜찮은 신랑감일 거예요. 막내 처제의 말대로 막내 동서가 될 청년은 건실하고 듬직한 사람이더군요. 직업이 한의사라고 했는데 예의도 바르고 겸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렇게나 사자 들어가는 사이를 꿈꿨는데 드디어 꿈을 이루시나 싶었죠. 역시나 제 예상처럼 막내 동서를 보자마자 장모님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드디어 사자지골 가진 사이를 보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막내. 우리 기특한 사이가 글쎄 신혼집까지 미리 마련해뒀다고? 아이 엄마 너무 그러지 마요. 그이 민망해요. 안 그래도 그래서 말인데 그이가 집까지 해오는데 아내 인테리어나 살림살이는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할 것 같아.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넌 우리 한의사 사이나 깍 붙들어 매고 있어. 도장 찍기 전까진 방심하면 안 된다. 장모님은 막내 처제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 당시에 장인어른도 은퇴하신 지 꽤 됐고 둘째 동서에게 꽤 많은 돈이 갔다고 알고 있어서 처가에 무슨 돈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이 생각해 두신 방법은 정말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묘책이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은 난생 처음으로 절 밖으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막내 결혼하는데 축의금은 얼마나 할 생각인가? 네? 아, 당연히 막내 처제 결혼하는데 성심성의껏 할 생각입니다. 막내 처제는 저한테 막내 여동생 같아서요.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하게. 1억. 자네 요즘 돈 좀 버는 것 같던데 그 정도면 무리도 아니지?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축의금으로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1억이요? 장모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처제를 예뻐해도 어떻게 1억이나 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현금이 있지도 않고요. 아유, 왜 못해? 자네 카센터인지 뭔지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그까짓 1억도 못해? 아니, 그러고도 자네가 큰 사위야? 명색이 큰 사위면 모범을 보여야지. 자네 그 정도도 축의 안 하면 난 영원히 자네 내 사위로 인정 못하네. 아니, 안 해. 장모님은 그러더니 1억을 주지 않으면 절 사위로 인정 못한다는 둥, 급기야 이혼까지 시킬 수 있다는 둥, 온갖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도차고 저도 이젠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모님, 정 그러시면 장모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둘째 동생에게 말씀해보지 그러세요. 둘째 사이가 저보다 훨씬 학벌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랑 같나? 걔는 큰 사업 앞두고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자네야말로 돈 쓸 일이 어딨어? 뭐 좋은 옷을 입을 줄 아나, 입맛이 고급스럽길 아나. 그저 맨날 하던 대로 싼 옷 입고 싸구려 밥이나 먹으면 되잖아. 자네가 이번에 제대로 사위 노릇한다면 나도 자네를 내 사위라고 인정하겠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저는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참담했어요. 과연 장모님은 절 사람으로 보기는 하시는 걸까요? 싸구려 밥이나 먹고
싼 옷이나 입는 존재라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란 이유로 꾹꾹 눌러 참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제 가슴이 욱하고 끓어오르더군요. 알겠습니다. 축의금은 제가 준비해서 결혼식 당일 드리죠. 그러니까 장모님도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러면 1억 받는 거로 알고 준비하고 있겠네. 10,000원짜리 한 장 빼놓지 말고 잘 준비해. 그날 전 집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 보고 아내도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했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장모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장모님이 1억을 축의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아니야, 여보. 이건 내가 미안한 일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상처 많이 받았지? 당신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그저 당신이 상처받은 마음이 보상받을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상? 그래, 보상. 고마워, 여보. 나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생각났어.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아내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1억을 준비해 나갔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막내 처제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준비한 축의금 봉투를 소중히 챙겨들고 결혼식에 참석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절 보고 바로 축의금 얘기부터 묻더군요. 자네, 내가 말한 건 준비했지? 웃는 얼굴로 온 걸 보니 날 실망하게 할 일은 없을 거라 믿겠네. 그럼요, 장모님. 제가 잘 준비해서 두둑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사돈 어르신들 계시면 그때 열어보세요. 그리곤 전 장모님이 사돈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는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장모님, 이거 막내 처제 결혼 축의금입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막내 처제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장모님께 드리는 게 맞겠죠. 전 카센터를 비워두고 와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바쁜 큰 사이 얼른 가봐, 얼른. 장모님은 제 손에서 봉투를 빼앗듯이 채가시곤 저를 얼른 배웅하더라고요. 저는 가는 척하면서 멀리서 장모님이 봉투를 여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죠. 아니, 우리 큰 사이가 이렇게 두툼한 봉투까지 준비했지 뭡니까? 아유, 대체 얼마를 넣었길래.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제 예상대로 장모님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보란 듯이 봉투를 열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진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봉투 안에 넣어둔 건 무려 1억짜리 청구서였거든요. 장모님, 축의금 봉투 열어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장모님이 하도 1억 타령하시니까 드리는 게 사이로서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 행동, 그간의 무시와 차별을 1억 원어치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서에 적어봤습니다. 무상으로 차센터 이용과 차량 부품, 용품 갈치 2천만 원, 장모님께 드린 용돈과 여행 비용 선물 가격 1,000만 원, 인격 모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2천만 원, 공개적인 망신과 무시로 인한 명예훼손 3천만 원, 처가에서 무급으로 착취당한 시간과 노동력 2천만 원, 총합 1억 원입니다. 장모님이 원하시던 그 숫자 사이로서 책임감 있게 드린 거예요. 아니면 절 사람 취급도 안 하실 테니까요. 장모님도 장모를 인정받으시려면 계산은 깔끔히 하시죠. 장모님은 결혼식장에 온 수많은 사람과 사돈댁 앞에서 1억인 줄 알고 당당하게 청구서를 펼쳤으니 얼마나 망신을 톡톡히 당하셨겠어요. 그게 어떤 청구서인 줄 아시고선 그 자리에서 기함을 하고 쓰러지시더군요. 그쯤 되자 그때까지 늘 조용하시던 장인어른도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큰 사위를 좀 무시했어? 당신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막내딸 결혼식 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나 이젠 당신이 자식과 사위들에게 폐악질하는 거 더는 두고 못 봐. 장인어른은 결국 호통을 치시다 자리를 떠나셨고 사돈 어르신들도 무척 당황해하시며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장모님의 체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그 이후 막내 동선의 집안에선 결혼 생활을 그냥 두어야 하는지 크게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런 집안의 사이로 귀한 아들을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겠죠. 결국에 장모님이 빌고 또 빌어서 이혼은 막았다지만 아마 평생 동안 막내 사위와 사돈댁 눈치를 보면서 사셔야 할 겁니다. 장모님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당연히 저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금세 내가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었네. 내가 미안해. 우리 딸들이 전부 내 전화를 안 받아. 하고 울먹이며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사람 마음에 상처 내놓고선 미안하단 말 몇 마디로 다 해결될 줄 아시며 오산이세요. 그동안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아무리 욕하고 무시해도 웃기만 하는 머슴인 줄 아셨죠? 저도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모님이 지금 그렇게 우시는 것처럼 저도 상처받으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장모님이 이제 아셨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장모님은 이제야 그동안의 심정을 털어놓는 제게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 사과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약간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사과를 받아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긴 해요. 큰 사위, 오늘 내 생일인 건 알고 있나? 오늘 같은 날 딸들은 엄마가 믿고 창피하다고 연락 한 통 없네. 예전 같았으면 자네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보내줘서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전 장모님의 말에 별다른 대꾸도 없이 그저 약간의 용돈만 보내드렸어요. 그 돈은 제가 장모님을 용서했다기보단 사위로서 최소한의 성의 도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절 사위 취급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제 아내, 부모님이시니까요. 지금도 아내는 저만큼이나 장모님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딸이 평생 함께 살 동반자인데 엄마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엄만 날 그저 좋은 사이를 얻어오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신 걸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자. 누가 뭐래도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딸이니까. 장모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잃을 위기니까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겠지. 장모님과 연락을 끊은 아내는 요즘 제 부모님 댁을 주말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았지만 요즘은 특히 아내가 부모님께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 아들이요. 요즘 직원들이랑 회식하는데 푹 빠져서 툭하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 있죠? 아버님이 좀 혼내주세요. 뭐야? 감히 우리 예쁜 며느리를 속상하게 해? 이 녀석 내가 단단히 혼내주마. 왜냐면 그렇게 무뚝뚝했던 저희 아버지가 며느리 사랑이라면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분인지 저도 이제 알았네요.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접고 부쩍 살가워진 아버지께 적응해 나가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괜히 주눅 들고 자신감이 꺾이는 일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힘이 진짜 용기니까요. 전 언제나 제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 서로 어렵고 힘들 땐 의지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한때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제 생각이 싹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하다고 생각을 했던 처형과 형님의 실체를 알고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집안은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을 하셨던 아버지와 온갖 허드렛 일을 하셨던 엄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아버지는 원래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를 키우기 위해 엄마 아버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었던 전 중국집 배달원을 하는 아버지를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아버지가 창피하기도 했어요. 야, 강덕호, 니네 아빠 철가방이라며? 우리 집에 짜장면 시키면 니네 아빠가 오냐? 너도 커서 철가방 할 거야?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아빠 함부로 놀리지 마. 야,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래? 니네 아빠가 철가방 하니까 철가방이라고 하지. 전 그때 몸집도 작고 왜소해서 친구들이 놀려도 한 번을 혼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한 마음을 항상 부모님께 풀었어요. 아빠, 아빠는 왜 중국집 배달해? 다른 친구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고 멋있단 말이야. 친구들이 아빠 철가방이라고 놀려.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갈 거야. 덕호야, 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덕호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거야.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야지. 싫어. 난 아빠가 중국집 배달하는 거 싫다고. 늘 아버진 식구들을 지켜주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전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항상 틱틱대기만 했습니다. 사춘기를 일찍 겪게 되면서부턴 아예 아버지와 얘기도 잘 나누지 않았어요. 그땐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어린 저에게 꿀밤 한 대를 넣어주고 싶을 정도랍니다. 이런 제 마음이 후회로 가득 차게 된 건 제가 14살 때였어요. 그때도 중국집 배달을 하셨던 아버진 교통사고로 그만 손 쓸 틈도 없이 바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그땐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빠 왔다며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진 오지 않았죠. 그때 정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에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사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동생들도 무척이나 슬퍼했고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게 참 모지기도 하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갑작스런 아버지와 이별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엄만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장례가 끝나자마자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어요. 가끔씩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온 엄마가 아버지가 보고 싶으셨는지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전 그런 엄마를 잘 위로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땐 슬픈 상황도 그저 감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어요. 엄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청소며 남의 집 식모살이며 식당 설거지며 할 수 있는 일은 죄다 하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은 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힘겹게 저희 삼남매를 홀로 키우셨던 게 엄마였습니다. 늘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심이 들 정도로 엄만 최선을 다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만 저에게 늘 미안하다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덕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능력 있고 여유로웠으면 우리 덕호도 좋은 대학 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엄마가 부족한 탓이야.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키워줘서 이 정도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고맙다, 덕호야. 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너한테 고마워했을 거야. 고맙다." 그런 엄마의 헌신으로 전 성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맞이다 보니 버는 족족 집 생활비로 다 써야만 했지만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엄마와 두 동생들을 위해 아버지 대신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까진 정말 앞만 보면서 돈만 벌었어요. 그러면서 두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졸업까지 시켰고요. 그제서야 전 아버지께 당당히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전까진 사실 아버지의 산소에 가도 항상 죄책감에 눈물만 흘렸거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나는 심성이 참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가정 상황을 다 얘기했을 때도 누구보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절 감싸 안아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처가댁이 저희 집과 상황이 딱 정반대더라고요. 처갓집은 아내가 8살 때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후로 장인어른께서 두 딸을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참 서로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희 엄마와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엄만 누구보다도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가 가던 날 엄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당부를 하셨어요. "덕호야,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결혼도 마찬가지란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평생 배려하고 보듬으면서 사는 게 그게 부부란다. 싸우고 다툴 수도 있겠지만 늘 한 발자국 양보하면 결국엔 다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어. 알지, 덕호야?"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앞으로 정말 잘 살게." "그래, 좋은 사돈과 인연을 맺어 엄마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네. 엄마 네가 정말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엔 처형이 있었는데요. 처형은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처형은 옷가게를 운영했었고 형님은 갈비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저희보다 처형네가 더 넉넉한 상황이었죠. 결혼하고서 참 행복했던 거라면 전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이 생긴 거고 아내에겐 또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생긴 거였어요. 특히나 저희 엄만 아내에게 진짜 친정엄마처럼 잘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너무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시다 보니 엄마의 챙김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저희 엄만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아내를 더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특히 아내는 평소에 사우나 가는 걸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엄마를 모시고 갔답니다. 같이 사우나를 가서 때도 밀어주고 땀도 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 아내는 아이처럼 너무나 좋아하곤 했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아, 또 엄마랑 사우나 다녀온 거야? 요새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여보, 난 하루 피로가 사우나 한번 갔다 오면 쫙 풀리는 것 같아. 예전엔 혼자서 가니까 별 재미를 못 느꼈는데 요즘은 어머님이랑 같이 가니까 엄청 재밌는 거 있지? 가서 등도 밀어주고 따뜻한 물에서 몸도 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에이, 당신 진짜 대단하다.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사우나 가는 며느리들 별로 없다던데 당신 불편하지 않아? 괜히 일부러 엄마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어머님이랑 사우나 가는 거 너무 좋은데? 오히려 어머님이 내가 귀찮으실 수도 있긴 하겠다. 나 사실 어머님이랑 사우나 갈 때마다 엄마랑 가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기도 해.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사우나도 갔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거의 30년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온 아내를 보면서 참 짠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제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았거든요. 저와 똑 닮은 아내를 보면서 정말 평생 이 마음을 제가 잘 품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엄마 역시 이런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고 그런 사랑에 늘 감사해하는 아내를 좋아하셨어요. 엄만 자주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서 보내셨는데 항상 보내주시는 반찬을 보면 늘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챙기셨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뭔가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만 엄마가 반찬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우와, 뭐야? 오늘 당신 어디 갈 곳 있다고 하더니 집에 갔다 왔었어? 그냥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아니야. 간 김에 어머님 얼굴도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왔어. 근데 어머님 이거 새벽에 내내 만드셨대. 안 그래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머님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 그치? 이걸 전부 만드셨다고? 근데 보자. 아니, 왜 죄다 당신 좋아하는 반찬들 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치, 엄마 요즘 따라 자꾸 반찬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당신 좋아하는 것만 싸주시네. 그거 몰랐어? 나 우리 어머님 딸이잖아. 무뚝뚝한 당신보다 살가운 내가 더 좋으시다고 앞으로 나 딸 삼으신대. 그래서 딸 반찬 챙겨주시는 거거든? 그 정도로 엄마 아내의 사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 이듬해 저흰 첫째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에도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때도 아내의 산후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신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거의 아이들이 100일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집에 오셔선 아내를 돌보셨죠. 사실 그전까진 엄마가 시어머니로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턴 정말 엄마가 딸처럼 아내를 아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서 집에 갔는데 문소리가 나자마자 엄마가 뛰쳐나오신 거였습니다. 예, 예, 문 조용히 열어야지. 쉿, 조용히 해서 들어와. 뭐야? 엄마 왜? 갑자기 왜 조용히 하래? 현진이 방금 막 잠들었어. 내내 둘째 수유하다가 이제 잤다고. 아유, 얼마나 피곤하겠니. 첫째도 자꾸 엄마한테 붙고 둘째도 돌봐야 하고. 넌 가서 첫째 데리고 놀이터 갔다가 와. 한 두어 시간 놀다가 들어오라고. 엄마, 나 이제야 퇴근했어. 나도 좀 쉬자. 아니, 얘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해보고 힘든 건 현진인데 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첫째 깰 시간이니까 깨면 얼른 나가서 놀다 와. 괜히 시끄럽게 해서 현진이 깨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엄만 아내의 몸조리에 열중했습니다. 엄마 이런 열정 덕분인지 아내도 산후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참 좋으신 분이지만 전 저희 장인어른도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혼하고서 2년 후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또 2년 후엔 여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장인어른께선 저희 동생들의 결혼식까지 모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셔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전 그런 장인어른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 거리까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남동생 장가 갈 때도 오셨는데
여동생 시집갈 때도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강서방 동생들이면 내 가족이나 다름없지. 당연히 와야 되는 걸 온 거야. 강서방, 그동안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애썼나. 참 고생 많았네.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식 올릴 수 있는 거 다 자네 노력 덕일 거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처가댁에 가면 장인어른께선 항상 어딜 계시든 버선발로 뛰어나 절 반겨주시곤 했어요. 우리 둘째 사위 왔어?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렸네. 오느라 고생했지? 그래, 차는 안 막혔나? 요즘 밖에 나가면 차가 너무 막혀서 큰일이야. 운전하느라 고생했겠구만. 아닙니다. 아버님 이번에 등산 다녀오셨다면서요? 그거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등산 다녀오셔선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그때 엄청 맛있는 막걸리 집 찾으셨다면서 저한테 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자네랑 거길 꼭 가보고 싶어서 바로 전화했지. 내가 근데 말이야. 등산 갔다가 왜 거길 이제 알았나 몰라. 자네 다음에 쉬는 날에 나랑 거기 한번 가세. 분명 강서방 자네도 좋아할 곳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역시 장인어른과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장인어른도 늘 절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집에 엄마가 오셨을 때 장인어른께서 지나가다 한두 번씩 들르셨을 때도 있었어요.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들르시면 그럼 엄만 항상 장인어른과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수다를 떠시곤 했네요. 어머, 사돈, 그냥 가시게요? 저희 엄청 오랜만에 본 거 아닌가요? 그동안 밀린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러셔야죠. 아이,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섭섭하죠. 아, 그런가요? 그럼 뭐 맥주라도 한 잔 할까요? 좋죠. 안 그래도 제가 낮에 수육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삶았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며느리한테도 사돈께 좀 가져다 드리라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오신 김에 저녁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집에 가셔도 혼자 계실 텐데 북적북적 손주들도 오래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두 분이서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잘 지내시니 저희도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가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일단 당신도 일 끝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줘. 이러다 아빠 큰일 나겠어. 왜? 무슨 일인데?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아빠가 왜 그때 친하게 지내시던 동수 아저씨 알지? 거기 아들이 무슨 투자랍시고 소개를 뭐 하나 해줬나 보더라고. 근데 아빠가 거기 넘어가서 전 재산을 다 거기로 넣어버렸대. 근데 글쎄, 그게 이젠 값이 다 떨어져서 남는 게 없다잖아. 아빠 지금 머리 싸매고 알아누웠어. 뭐라고? 장인은 두 딸들에게 그리고 사위들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70이 다 되신 연세에도 소일거리를 항상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다 정말 친형제나 다름없었던 지인의 아들 말을 듣고서 금융 투자를 했던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라는 게 전혀 보장성도 없고 위험도도 엄청 높았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투자를 하게 꼬드긴 거였고요. 결국 상당한 재산을 그 투자를 했던 장인은 다 날린 거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장인은 쓰러지시고 아주 난리가 났죠. 전 소식을 듣고서 일찍 퇴근을 해 바로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아내가 눈물 범벅으로 장인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뭐 좀 드셨어요, 아버님? 어, 둘째 사위 왔어? 미안하구만.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던 건데 니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내 칼날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던 건데 정말 미안하네. 아버님, 아버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러셨는지 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운 차리셔야죠. 내가 기운 차려 뭐 하겠나. 쓸데없이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서 뭐해. 큰 상심에 빠진 장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내내 누워있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처형가 형님은 장인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 무슨 처형가 형님이 장인어른께 재산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형가 형님은 장인을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니, 아빠,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일어나서 한 푼이라도 갚으라고 달라고 따져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대체? 그 전 재산을 다 날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아버님. 지금 이러고 계실 상황이에요? 사고를 치셨으면 수습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누가 해결을 해준대요?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그 사람들 쫓아가서 당장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아빠 그렇게 재산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휴, 아버님, 아무리 모르셨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데 정보 하나도 안 알아보고 남의 말만 듣고서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친형제도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자식을 믿어요? 아버님, 이건 아니죠. 안 그래도 충격 속에 정신을 못 차리는 장인께 두 사람은 정말 쉴 틈 없이 퍼부어 비난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저와 아내가 겨우겨우 말려 두 사람을 장인 방 밖으로 내쫓고 나서야 비난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하죠. 그때도 멀쩡히 자기 사업장 잘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장인 방을 나오고서도 그 날린 돈이 아까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쓸데없이 투자를 한다고 그래? 이제 뭐 남은 생이 얼마나 있다고. 그냥 고스란히 아꼈다가 딸 지원이라도 좀 해주지. 그 돈이었으면 나 새로 옷가게 크게 차릴 수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아유, 그러게. 요즘 가게 인테리어도 너무 구식이고 물품들도 오래돼서 싹 바꾸고 싶었는데 차라리 나한테 투자를 하시지. 아버님 대체 왜 쓸데없이 남한테 그런 일을 하셨대? 난 진짜 아버님한테 너무너무 실망이야, 실망. 저와 아내는 욕심 많은 처형과 형님의 얘기를 들으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나 아내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힘들어할 장인 마음이 더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끝까지 그렇게 돈만 생각하다니 진짜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다 며칠 뒤엔 장인어른께서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친했다던 지인을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왠지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일을 쉬고 장인어른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만나러 가봤더니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세상에 이렇게나 뻔뻔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구나 알게 되었죠. 그 지인의 태도가 진짜 얼굴에 두꺼운 철면피를 깐 것 같더라고요. 네 아들 어디 있어? 내 전화도 다 피하고. 그때 말해준 그 내용이 아니었잖아. 이거 사기 아니야? 네 아들 어디 있어? 당장 와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해. 아니 그걸 왜 우리 아들한테 따져? 아들이 자네가 투자 안 하면 뭐 큰일 난다고 그랬어? 뭐랬어? 투자를 한다고 한 건 자네야 자네. 자네가 직접 그 두 손으로 한 거라고. 아 왜 그걸 우리 아들한테 따지고 있어? 막말로 투자하면서 손해볼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김씨 자네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뭐, 뭐라고? 자네랑 나랑 지금 몇 년직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허참, 김씨야말로 진짜 실망일세. 아니 자기가 해놓고선 왜 여기서 난리야?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마. 그런 지인의 뻔뻔한 행동에 전 장인이 그 자리에서 또 쓰러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 투자로 장인의 재산은 대부분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장인은 말수도 줄어드시고 표정도 내내 어두우셨죠. 그런 장인의 기운을 차리게 하고 싶어 저와 아내는 자주 처갓집으로 가서 보양식도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건더기는 안 드셔도 되니까 국물이라도 쭉 한번 들이켜보세요. 이러다가 아버님 건강 해쳐요. 조금씩이라도 드셔야지 큰일 나요. 그래, 아빠. 이 사람이 여기 수소문에서 엄청 진하게 고아주는 곰탕집 찾아가서 포장해 온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봐, 아빠. 사위 생각해서라도. 어? 알았다. 고맙다. 이 못난 애비 그래도 챙겨주는 건 니들밖에 없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저희가 챙겨야죠. 아버님 잘못 하나 없습니다. 저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제발 기운 차리세요. 그렇게 옆에서 어떻게든 힘을 드리려고 했지만 장인이 받은 충격은 정말 상당했던 모양이었어요. 거의 몇 달간 기운 없이 매일매일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처갓집에 가면서 장인 어른이 술을 드실 때면 옆에서 술 한 잔 따라드리며 위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네, 자네가 보기에도 내가 참 한심하지? 여지껏 그렇게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다 날리고 말이야. 내가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려보자고 그런 투자까지 했는지. 내가 정말 미쳤지. 아닙니다. 전 아버님 심정 100% 이해해요. 자식 둔 애비로서 그런 생각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혼자서 잘 사시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요. 전 다 이해합니다. 그래, 말뿐이더라도 참 고맙네. 내가 자네랑 그래도 이렇게 술 마실 때면 그나마 내 마음이 좀 풀려. 그래도 자네 걱정하지 말게나. 나 어떻게든 일어서서 내 노후는 내가 잘 준비할 테니 부담 갖지 말게. 저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노후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얼른 기운 차리시고 다시 건강 회복하세요. 사실 사건 이후로 장인의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서 한 번은 제가 직접 장인어른께 합가를 제안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이고 합가를 말씀드려봤지만 장인어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죠. 절대 합가는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네 마음은 참 고맙지만 합가는 괜찮네. 이 몸 아직 멀쩡한데 자식한테 그렇게 기대며 살 수는 없어.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넨 자네 가정을 지키게. 아버님, 저 정말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모실게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아버님 도움 받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손주들도 봐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니야.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자네 내 걱정할 필요 없어. 합간 안 할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말 하지 말게나. 그렇게 장인께선 내내 합가도 거부하시고 어떻게든 혼자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다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시려고 아는 분이 일을 도와주면 일당 12만 원씩 챙겨준다며 그 일을 하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걱정이 많았답니다. 이젠 연세도 많이 드셨고 아무리 등산을 다니고 건강하시지만 위험할 것 같아 정말 많이 말리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자전거까지 타고 다니시면서까지 일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에휴, 매일 등산도 가는데 자전거쯤이야. 내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 나이 누가 10만 원 넘는 일당을 줘? 나 아직 팔팔하네. 이렇게 일당도 챙겨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쓸만한가 봐. 장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사실 그 연세에 그동안 고생하며 일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쯤이면 자식들한테 좀 기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인께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장인께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였어요. 엄청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게 되었고 응급수술까지 받으시게 되었죠. 다리뼈가 부러져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뼈 붙이는 수술도 하고 정말 그날은 난리도 아니었죠. 오랜 수술을 마치고 나온 아버님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아빠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하는 건데 내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 아빠 그 고생하게 놔두고 나 너무 죄송해서 어쩌지? 여보, 괜찮아. 아버님이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한 분이신데 분명 괜찮을 거야.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면서 그 어릴 적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제 곁을 떠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그날 제가 후회를 했던 것처럼 아내도 똑같이 그 마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장인의 생명엔 큰 지장이 없었고 수술도 아주 잘 돼 결과가 좋았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일반 병실로 옮기고선 저와 아내가 돌아가면서 장인의 간병을 했고 가끔씩 처형과 형님이 병문안을 오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장인 병원비로 같이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형과 형님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였어요. 본인들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서랑 처제가 그동안 아버님 간병하면서 고생했는데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해야지. 솔직히 간병한다고 처제도 김밥집 제대로 운영도 못했다며 동서라고 뭐 일을 잘했겠어? 매번 야간 작업도 빠졌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낼 테니까. 진짜요? 형님, 진짜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괜찮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윗사람인데 당연히 부담해야지. 동서랑 처제 상황도 뻔히 알면서 그것까지 부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 사실 먼저 형님이 저렇게 얘기를 꺼내시니 참 고맙단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병원비를 다 부담하긴 어려웠거든요. 거기다가 장인께서 보험도 잘 안 들어 놓으셨던 터라 진짜 돈을 그대로 다 납부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장인어른께서 퇴원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퇴원을 하기 위해선 정산을 해서 수납을 해야 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처형이고 형님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좀 늦게 오려나 보다 하고 저녁까지 기다려봤지만 도통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했더니 다들도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딱 느꼈습니다. 결국 전 형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내일 정산날인 건 아시죠? 오늘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정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저랑 나눠서 내요. 저도 보탤게요. 이 문자 보시면 꼭 전화 주세요. 그렇게 형님에게 문자를 남기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띠리릭 울리는 거였어요. 문자가 딱 도착을 한 거였죠.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서 전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 형님이란 작자는 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문자만 하나 딱 보낸 거였습니다. 그 내용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동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 지경 된 거 다 아버님 탓인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알아. 정말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문자만 보내놓고 연락을 끊어버리니 진짜 속이 뒤집어지겠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형님은 그렇다 쳐도 딸인 처형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처형 또한 아내에게 비슷한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사고는 아빠가 쳐놓고 왜 뒷수습은 딸이 해야 하냐며 자긴 돈을 못 보탠다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저와 아내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장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장인을 외면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심정으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두 사람을 끌고서라도 오고 싶었지만 당장 다음 날이 퇴원이었기 때문에 수술비와 병원비를 급하게 구해야 했습니다. 전 적금도 다 깨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 겨우겨우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딱 수납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요. 그전까진 혹시나 정산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다행히 수납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인께서 퇴원을 하시고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형과 형님의 행동은 결국 장인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퇴원을 하던 그날에도 처형과 형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연락도 없었으니 장인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퇴원을 하고 얼마 후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 아들 둘, 그리고 장인까지 이렇게 다섯이서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딱 여행 마지막 날 장인과 함께 저녁 식사라고서 아내와 셋이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며 장인어른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강서방, 참 고맙네. 내가 자네 아니었으면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네. 정말 고맙고 미안하네. 아유, 아버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버님은 제 가족이고, 이번 여행은 가족 여행인데,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닐세, 자네가 얼마나 나한테 마음을 쓰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 생각해보면 미련한 장인이 얼마나 한심하겠나. 아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딸한테도 외면당하고, 사위한테도 무시당하고 말이야. 이런 날 끝까지 존경해 준 건 자네뿐일세. 아버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랑 아내랑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장인께선 제 말에 고개만 끄덕이시며 제 손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셨어요. 저희에게 다 말은 못하셨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리고 힘드셨겠어요. 전 장인께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인께선 한 가지 놀라운 선언도 하셨어요. 이제와 생각해 본 거지만 난 앞으로 자기 속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만 믿을 걸세. 지금까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번 일을 겪다 보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참 고마워. 행동으로 이렇게 장인을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나. 아이, 뭘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자네네 간병도 하느라 힘들었지? 우리 딸도 가게도 잘 못 열고 많이 빠듯하고 힘들었을 것 같구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한테 줄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저한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런 장인의 말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뭘 주신다는 건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장인이 준다는 것의 정체를 알고서 정말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선산이 하나 있어. 그건 그냥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꼭 가지고 있으려고만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네. 애초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지. 네? 그게 무슨 내 선산 자네와 딸한테 물려주겠네. 그래도 4천 평 정도 되니까 시가 3억 정도는 될 걸세.
큰 건 아니지만 내 이걸 자네랑 우리 딸한테 주고 싶어. 저와 아내는 장인의 말을 들으며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사기 사건 이후로 장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살고 계신 집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산이라뇨?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더니 장인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시며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텐 참 염치도 없고 미안한 생각만 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젠 도저히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자네들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부탁을 하는 장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합가 얘기를 했을 땐 정말 강경하게 꿋꿋하게 거절을 하셨던 장인이셨는데 얼마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컸으면 그 충격이 얼마나 심하면 저렇게 부탁까지 하실까 싶어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내 역시 그런 장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아빠 왜 그래? 아빠 강했잖아. 그래, 내가 이젠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우리 둘째 딸이랑 둘째 사이 손주들만 믿을 수 있어. 할아버지, 왜 울어요? 울지 마세요. 너무나 슬픈 장인의 눈물에 아내와 저뿐 아니라 아이들도 덩달아 슬퍼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걱정하고 사랑하는 장인의 부탁을 제가 왜,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 오래전부터 장인과의 합가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서둘러 장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나중에 장인께서 마음이 바뀌시면 안 되니 얼른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인께서 살고 계시던 집도 처분을 해 정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그 돈까지도 저희에게 다 주시려고 했지만 저흰 끝까지 그 돈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산 소식을 알게 된 처형가 형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집까지 와서 쌩 난리를 다 피우더라고요. 야, 김현진, 네가 뭔데 아빠 선산을 네가 홀라당 다 받아? 나도 있는데 자식으로서 너 혼자만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제부, 제부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첫째인데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그래, 맞아. 아버님, 진짜 서운합니다. 그거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병원비도 냈죠. 동서, 동선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아버님한테 재산 남아있다는 거 동서 알고서 그렇게 한 거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저희도 본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전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보다 더 화를 냈던 건 바로 장인이셨고요. 야, 이놈들아! 니들은 양심이 있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쫓아와? 니들은 앞으로 내 자식도 아니다. 내 사이도 아니니까 여기 팔도 들이지 마. 앞으로 내 가족은 여기 있는 현진이랑 강서방 뿐이야.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빠, 그게 아니라 그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맞아요, 장인어른.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솔직히 그때 다치신 것도 장인어른이 사고 치셔가지고 그거 수습하려고 일하시다가 다치신 건데. 그래. 그래서 남은 재산도 다 내 마음대로 할란다. 내가 사고 친 것 때문에 다쳤으니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 재산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니들 몫은 아무것도 없어. 썩 여기서 꺼져. 아빠,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니, 이 사람이 이번에 도와주면 계속 아빠가 우리한테 의지할 거라고 해가지고 난 그 말만 듣고서 그런 거야. 뭐?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해? 장인어른,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처제네는 가난해서 의지 못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빠 모셔야 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잘 끊자면서 그랬던 거예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국 끝까지 냉정하게 구는 장인에게 처형과 형님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인께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쫓아내도 나가지 않자 제가 나섰습니다. 전 부엌에서 왕소금 봉투를 들고 나와 그 두 사람에게 잔뜩 뿌려버렸어요. 아! 뭐야. 제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서, 아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소금 뿌리는 거야? 그래. 니들 여기 와서 재수 온 붙을까봐 뿌리는 거다. 이 배은망덕에 염치도 없는 것들아. 내 자식들이 니들 하는 꼴 닮을까봐 아주 걱정돼서 못 살겠어. 니들 자식들은 딱 니네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 당장 안 나가면 소금으로 안 끝날 거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알았어. 알았어, 제부. 결국 제 소금 폭탄에 처형과 형님은 밖으로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고 아내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다 아내가 작심하고 처형한테 가게 앞에서 애비 버린 자식이 하는 가게라고 플랜카드 들고 1인 시위하는 꼴 보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말했더니만 그건 또 무서웠는지 그 뒤론 처형이고 형님이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쯤 처형과 형님의 가게들이 슬슬 망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손님들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임대료도 자꾸 밀리게 되니 그 선산도 욕심이나 그거라도 받아보려고 계속해서 찾아왔던 거였죠. 역시나 사람 참 한결같죠? 처형이나 형님이나 두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전 재산을 날린 장인을 그렇게 냉정하게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자신을 그렇게 아껴준 사람을 버린 사람들이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얼마 못 가 형님의 갈빗집은 진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번다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었는데 벌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형 또한 자기 식구들한테 외면당하고서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꾸 아내한테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평생 아내는 처형을 볼 생각이 없대요. 그 뒤로 엄만 장인어른 건강을 저보다 더 자주 챙기시곤 합니다. 종종 보양식을 싸우셔서 장인어른과 같이 드실 때도 있답니다. 사돈,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이게 아주 뼈에 좋다고 하네요. 이런 거 드셔야 나중에 더 건강해지시면 뒷산에도 한번 올라보고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사위가 낚시 한번 가자고 하던데 이렇게 된 거 사돈께서도 같이 가시죠. 우리 가족여행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이렇게 된 거 우리 주기적으로 아예 가족여행 다 같이 가죠. 사돈 건강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겠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저야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게 저희 엄마도 같이 잘 지내며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도 결혼하고서 각자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고 엄만 요즘 친구분들과 어울려 여행도 다니시며 그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답니다. 장인께서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간 오래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 저희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운동이시랍니다. 참 대단하시죠? 사실 결혼하기 전까진 전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참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겐 누구보다 대단하다는 걸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연을 보다 보면 간혹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
그건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상관없이 그 사람과 어떤 추억을 남겼고 어떤 감정을 나누고 있는지 그게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 전 장인어른과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가 아니라 아들처럼 사랑과 관심을 누구보다 많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잘해준 걸 생각하시기보단 어떤 마음을 쏟았는지 또 어떤 관심을 줬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참 자영업하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도 오랫동안 김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그걸 곁에서 지켜보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으시겠지만 언젠간 지금보다 더 밝고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